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홍길동전을 배우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2014년도 수능 기출문제 A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요. 여긴 지금 3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 유형의 문제나 다른 비문학 제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인 이해, 사실적 이해 차원에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항상 나오고 있고요.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A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한 뒤에 돌아와서 풀어도 되기 때문에 굳이 현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A 부분을 좀 내가 주의 깊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미리 한번 살펴보면서 봐야 되는 좀 중요한 부분이 43번 문제입니다. 43번 문제에 보면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우리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고 해석의 방향을 미리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보기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면 긴장하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3점에 배점이 되죠. 좀 큰 점수로. 하지만 보기를 주어준다는 것은 이걸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해석의 방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시험에서 묻느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읽어라 라는 것을 미리 방향 알려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서자 홍길동의 일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요거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 구조도를 설명하면서도 선생님이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서자로서의 어떤 신분의 한계, 이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는 홍길동의 면모를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그러면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가지 문제가 드러나요. 한 가지는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니까 1번은 좀 이해가 가. 맞아,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드러났어. 그런데 이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이기적 욕망. 이기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욕망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입신양명의 어떤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크게 포인트를 두고 수업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한 수업에서 전체를 다 다루거나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했거나 연구를 한 교수님이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많이 안 알려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면서 잘 모를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보기에서 주는 겁니다. 이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럼 당연히 홍길동일 거고요. 홍길동이 품을 수 있는 그 욕망을 좀 이기적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읽자라는 거예요. 보기의 관점은 일단은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것 자체는 참이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자면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그거는 여기 1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 욕망의 성취를 위해 그럼 그건 2번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것을 위해서 요거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의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한대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1번과 관련된 내용은 내가 좀 알고 있었는데 2번과 관련된 내용은 내가 모르고 있는 건데 수능에 나와버렸어. 그때 너무 긴장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거 서술형 문제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선지의 내용을 다 줄 거고요. 우린 이걸 읽으면서 타당성을 판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공포스러워하거나 막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지문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 1분 30초 정도로 계산하고 4분 30초 이 시간 동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문제 다 풀어봤나요? 다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한번 전체적인 이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볼게요. 우리 줄거리라고 나와 있으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줄거리네 넘어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꼭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다는 거예요.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홍판서와 12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처지가 서자죠. 부친께 호부 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면은 이제 뭐 영웅으로서 어떤 위협을 성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홍길동전 다 전개되고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음력 9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주상은 여기서 임금이죠.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 하고 물어보죠. 선동, 신선할 때 선이고 아이할 때 동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홍길동을 보고 병조판서 벼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선의 아이가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온 것이냐 하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소년이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조판서직을 받긴 받는데 받자마자 그냥 이 조선을 떠났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하고 묻죠. 그랬더니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말하기를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병조판서 벼슬을 다 주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면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적서차별의 사회상을 임금이 없애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로는 선전관 벼슬이 다 막혔었어요. 서자에게는 이런 과거 시험의 기회도 안 줬고 신분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일정 부분에서 차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활빈당 그런 도적의 무리들과 함께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근데 사실 뭐 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홍길동전 자체에서는 홍길동이 불의의 재물, 즉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만든 그 탐과 놀이들만 공격해서 그걸 백성들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폐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이전의 그 당당함보다는 좀 폐를 끼쳤다 하면서 막 전하, 임금에게는 자신을 좀 낮추는 태도를 보입니다.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인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전달하죠. 임금이 자기를 알아차리길 바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좀 죄를 지은 거다,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임금 앞에 한 차원 좀 굽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려 병조판서직을 줬죠. 신의 소원을 풀어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인사를 하죠. 이렇게 말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도수를 쓰는 길동의 모습이에요.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임금이 무슨 서자 같은 그런 애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힘이 너무 세고 기술이나 어떤 도술이 뛰어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병조판서직을 줬다.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얘 괜찮은 놈이었구나 하고 임금까지도 이 홍길동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하면서 이제 그 이후의 행적을 얘기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여기까지 본 부분 중에서 풀리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여기 보면 41번에 1번 선지.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맞죠? 길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선동이라고 오해하면서 누구나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맞는 내용이고요.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43번에 1번 선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걸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데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앞부분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넘어갈게요. 여기 앞부분. 앞부분을 보면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나서 벼슬이 다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벼슬 길이 막혔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데 폐쇄적이었다. 여기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나 홍길동전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전혀 틀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죠. 1번은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살펴보자면 두 번째, 신분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받자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걸 보면 맞죠? 막 죄라고 하면서 임금에게 자기를 조금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길동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 이후 부분을 선생님이 수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 즉 입신양명하고 벼슬을 얻어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업에서 듣지는 않았던 얘기지만 보기에서 보면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니 얘가 지금까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도적의 무리, 하지만 활빈당이라고 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열심히 활약을 했었는데 임금에게 병조판서직을 받자 여기에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 이제 하고 그 뒤에 길동으로 인한 폐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임금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약간의 굽신거림 이런 걸 보이는 것은 당대의 사회제도와 그래서 임금에게 어떤 권력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누구 것을 훔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나를 좀 굽히고 들어간다. 사회제도와 타협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2번도 충분히 이 맥락이 주어졌을 때 가능할 수 있구나 라고 보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선지까지 볼게요. 봉건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임금 자체는 봉건체제에서 가장 최상위점을 점하고 있는 존재죠. 임금이 당대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아이고 적서차별 잘못됐네 하고 공감해줬나요? 아니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건 맞는데 재주 자체가 뛰어나서 칭찬을 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만들어낸 또는 내가 굉장히 그 이전의 선대의 임금으로부터 이어와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봉건적 질서, 수직적 질서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당함에 공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은 볼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근데 만약에 본다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한다? 이런 것도 없죠. 홍길동에게만 예외적으로 병조판서직을 준 거지 그 이후부터는 서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다들 능력이 있으면 과거를 봐서 판서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럼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지금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4번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일단 이 맥락 속에선 길동 자체가 이제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했으니까 그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에 달랠 뿐 벼슬 내려서 불만 달랜 건 맞죠. 근본 원인은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었는데 그거 자체를 없애진 않았잖아요. 아까 3번 선지 얘기하면서 했던 말에 연속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원인은 해소하지 않은 걸 보면 당대 사회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맞죠? 이것은 보기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지적의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풀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지금 조선을 하직하고 갔죠.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조선을 하직하는 게 아니라 조선을 뜯어 고쳐야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하지 못하고 도피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의 본질을 맞닥뜨리지 못한 거죠. 임금에게 도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던 그 도적의 무리들과 함께 집도 짓고 농업에도 힘쓰고 하면서 군법 연습하고 병사 훈련도 잘 되고 양식도 풍족하며 비교적 좀 편안한 그런 나라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이 인형은 홍인형이에요. 홍길동의 형이죠. 홍판서의 적자. 그러니까 길동의 이복형이라고 보면 돼요. 상주라고 했죠. 상주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의 절차를 주도하는 보통은 이제 맏아들 장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주 인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홍판서가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략 줄거리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짐작하건대 홍길동의 아버지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길동이 원래는 지금 제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지금 형에게 이제 간 거죠. 이 형이 자세히 보더니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을 하며 아우야 그 사이에 어디 갔더냐 라고 하죠. 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부 호영을 그 사이에 허했었잖아요. 중략 줄거리에 그런 거 있었죠. 앞부분 줄거리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우야 그 사이에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뭔가 형제애가 막 끈끈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을 배웠고 춘섬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춘섬은 길동의 친모고요. 이 모부인은 이 홍판서의 부인, 그러니까 정실의 부인이자 사실은 이 길동의 친모는 아니죠. 어쨌든 모부인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자기의 친모에게 가서 인사하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찌합니까 하면서 아픔을 같이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춘섬은 오랜만에 만난 길동에게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길동이 대답했어요. 사실 길동은 중이 아니죠. 근데 중인 척하고 지금 나타났구나 라고 정도 짐작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수를 배웠습니다. 땅의 기운, 풍수지리 같은 거 배운 거예요. 이게 뭐지? 느닷없이 이런 얘기 왜 하지? 하면 이제 뒷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부친을 위하여, 부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묘자리를 써야 되는데 사실 그 묘자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 인형이나 모부인이나 춘섬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지금 홍길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터를 구했으니 아버지를 이렇게 묻을 수 있는 좋은 곳을 구했으니 모치는 염려 마소서라고 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인형이도 크게 기뻐서 말합니다. 너의 저 재주가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요. 길동에 대한 신뢰가 있죠. 야, 니깎게 가지고 온 땅이 괜찮다고 하는 땅이 얼마나 괜찮겠어? 라고 하지 않고 길동의 재주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염려가 있겠어? 다행이야.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 인형이라는 인물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음 날 길동이 운구하여 시신을 옮기는 것 이런 걸 운구라고 하죠.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를 지휘해 놨겠어요? 제도에 있던 자기 수하의 그런 백성들 또는 이렇게 신하들 신복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이렇게 해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놓고 있었다. 시신을 운구할 때는 시신관 하나일 텐데 굉장히 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준비된 엄청나게 막 뻑적지근한 그런 의식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했다. 이걸 보면 우와, 홍길동 위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어언간 산 위에 다다름에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탐복하였다. 감탄해요. 그러니까 길동에 대해서, 길동의 판단이나 이 결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백씨와 조씨는 홍길동의 두 부인이죠.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배옵는 한편,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춘섬이 될 거고요. 길동의 어머니가 시어머니고 시숙은 인형이겠죠. 홍인형. 그래서 이렇게 배옵는 한편 인형과 춘섬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탐복하였다. 우와, 멋져. 계속 탐복해요. 그래서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섬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산소는 지금 홍길동이 있는 쪽에 있는 거고요. 홍인형은 그걸 두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쯤 가고 이제 중반에 성리학이 굉장히 부흥하는 그때부터는 장자가 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장자 상속이 우선이 되고 장자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급진하면서 차자, 둘째 아들부터는 약간 찬밥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홍길동같이 서자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이나 대접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맏아들인 장자가 아버지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서 뭐 제사도 모시고 그 이후에 산소도 돌보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 장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모시고 그 이후에 어떤 자기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게 장자로서 굉장히 큰 의무이자 그것으로 인해 권력이 생겼던 건데 지금 산소를 돌보는 걸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인형이 길동에게 장자가 기존에 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의무와 뭐 나름대로의 그럼 그것에 따른 권위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양시켜줬다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 문제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내가 얻어내기 위해 중인 척 하면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 가서 자기가 막 다 좋은 묘자리를 알아봤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길동이는 무예도 뛰어나지만 지략도 굉장히 뛰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국에 이르러서 인형이는 조선 땅에 이르러서 자신의 친모이자 홍판서의 정실부인이었던 그 모부인을 배웠고 여차저차하면서 아버지를 좋은 땅에 너무나 멋진 곳에 묻어들였다라고 그 전후 사실을 고하죠. 그랬더니 부인이 어머나 멋지다 하고 신기하게 여겼대요. 아니 왜 서자가 선택한 그 땅에 묻히게 하는 거야? 아니면은 네가 장자인데 왜 네가 모시면서 권력을 네가 계속 그걸 유지하지 않고 왜 길동에게 양보한 거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서 3년상까지 다 마치는 걸 모두 다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길동이 서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사회 내에서 적서차별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이 가정 내에서는 인정해 주네요. 그래서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일단 이 부분까지 끊어갈게요. 그러니까 뭔가 적자로서의 대접도 어느 정도 좀 받게 됐고요. 홍길동이. 그 자기가 들어간 제도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의 운영, 그 나라라고 하기엔 약간 여기는 지금 약간 집단의 개념이라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운영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드러난 부분이 A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또 다 봤으니까 문제를 몇 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고 갑니다. 본문을 볼게요. 41번에 2번 선지를 풀 수 있거든요. 인형, 홍길동 형이죠.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맞죠? 아우야 그동안 어디 갔었니?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풀 수 있는 게 42번에 이건 다 풀 수 있겠죠. A 부분 다 봤으니까 내용을 보면 부친의 3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전혀 상관없죠. 유대감 이런 거 안 나왔고 힘을 합쳐서 3년상을 치렀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를 때 1번은 답이 아니겠죠. 2번 부친의 생전에 호부 호영을 허락받았던, 이건 앞부분 줄거리에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이런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맞죠? 산소 모시고 3년상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맞죠? 원래는 장자만 하던 건데 본인이 했고, 형이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 하고 갔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완전히 인정해줬다는 거니까 지위가 강화된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넓은 인간관계, 운구할 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부친과 관련 있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죠. 홍길동의 권력이나 위력을 보여주는 거지 부친의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 모부인 참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차저차했다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모부인이 신기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4번은 답이라 볼 수 없고요. 5번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에서, 염려하지 않죠. 오, 좋다 좋다 막 신기하면서 막 탐복하고 감탄하잖아요. 이런 거 없고요.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다고 계속 탐복하는 걸 몇 차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5번으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42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본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본 것 같고요. 다시 본문 끝자락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A 이후 부분. 제도를 잘 다스리던 길동은 이제는 율도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율도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제도로 가는 길을 한번 봤어요. 근데 굉장히 기름지고 나름대로 잘 백성들이 좀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같다라고 봤던 곳인데, 그곳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며 덕화가 행해지니, 덕과 뭔가 조화로움이 잘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함께하자, 정성을 다하라 라고 하죠. 와, 저기 평화로워, 내가 정복해야지 라고 하는 맥락이라서 사실 율도국이 정복으로 인해서 홍길동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날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5만을 거느리고 율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죠. 거기를 지키고 있던 태수 김현중은 난데없는 군사가 막 여기에 오고 있으니까 크게 놀라서 왕에게 보고하고는 맞서 싸워요. 맞서 싸우지만 길동이 워낙에 능력치가 뛰어나고 도술이 뛰어나니까 한 방에 그냥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길동은 그 철봉산 그 지역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깜짝 놀랐을 백성을 달래고 위로해주죠. 그래서 정철이라고 하는 존재로 철봉산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격서를 율도국에 보내죠. 의병장 홍길동이 의로운 병장이라고 하기엔 사실 공감할 수 없을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만한 임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의병장 홍길동은 그를 율도왕에게 붙이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오 천하의 임금이라. 천하를 다스려야 되니 내 하늘의 명을 받아서 병사를 일으킨 거니 너는 물러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철봉을 깨뜨렸고 물밀듯이 내가 들어가니까 왕 너는 싸우고자 하면 싸우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항복해. 그래서 살기를 도모해 라고 하는 거죠. 왕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봉이 잘 지키고 있는 그 철봉 쪽을 그 태수가 지키고 있는 걸 굳게 믿었는데 이렇으니 내가 어떡하겠어. 왕 자체는 약간 무능력한 느낌이네요. 그러면서 그냥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뒤 율도왕을 의령군에 봉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물러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지위를 주긴 주네요. 그래서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 우의정, 벼슬까지 다 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할애하고 능력을 발휘한 모든 존재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줬죠. 벼슬을 줍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갔지 않을 만큼 서로 욕심 안 부려도 될 만큼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태평세계라 할만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문 부분이 마무리됐어요. 여기까지 봤으니까 못 풀었던 문제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41번의 3번 선지.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 이끌고 율도국 공격한 거 맞고요. 율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바로 항복한 건 임금이었지 율도국 태수는 싸웠어요. 비록 금방 죽임을 당했지만. 답은 4번이네요. 5번.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줬죠. 다 하나하나 주고 율도국을 잘 다스린 것. 방금 봤던 부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봤던 게 43번의 5번 선지죠. 길동이 율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여기까지 내용이 사실 맞죠. 살기 좋은 나라인데 공격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의병이다, 의로운 병장이다, 병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동이 욕망 성취,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와 명분 사이에 사실 좀 괴리가 있다. 살기 좋게 만들고 내가 제대로 된 의병으로서 그 자리에 가는 거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죽이고 평화로움을 내가 깨뜨리는 행위를 한 거니까 맞죠.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부분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전반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지금 요 내용 홍길동전 수능 기출문제를 봤는데요. 이 지문 그대로 기말고사 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죄론도 배웠고 호민론도 배웠고 영웅소설의 구조라든지 성리학적 세계관, 봉건질서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 다 배웠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 중에서 여기 수록된 지문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꼭 꼼꼼히 공부하셔야 기말고사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홍길동전 이제 마무리 지었으니까 흥부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